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복절 대체 휴일입니다만 뉴스쇼는 생방송. 두 분 패널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차는 안 막혀도 좋았습니다. 원래 월요일 아침에 차가 좀 막히거든요. 네. 아, 사실은 이렇게 좀 쉬는 날 네.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생방송으로 모셨는데 기꺼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녹음보다는 또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괜찮죠. 사실은 방송 안 했어도요. 아마 네. 집에서 네. 그냥 이불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일찍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루를 일찍 부지런하게. 자, 오늘까지 이렇게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은 휴일이 없습니다. 요즘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주제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복잡해요. 듣고 가죠.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뭐 지금 핫 이슈죠. 이준석 녹취록. 녹취록. 네, 녹취록이 제가 보기에 뭐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 그래서 황교익을 하한가 잡아봤습니다. 황교익 하한가, 이준석 녹취록 하한가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이준석 녹취록은 아까 저 화태경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황교익 씨 얘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 황교익 씨 얘기부터.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게 금요일인가요? 그렇죠. 금요일쯤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님의 이제 그 특유의 그 리더십이 밀어붙이는 성격이 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있고 여기저기 뭐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관광공사 3년짜리 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아직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사퇴를 하실 분인데 곧. 그런데 임기 3년짜리 경기관광공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을 황교익 씨를 지금 사실상 임명한 상태입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이야기 많이 되는 게 이른바 대못 받기 인사 아니냐라는 거죠. 대못이요? 못을 그렇죠. 박았다고요? 자기는 곧 그만두실 분인데 네. 그만두시는 입장에서 임기 3년짜리에 이른바 친문의 가장 빅마우스이자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을 내정을 한 것이어서 이게 그만두시기 전에 내 사람 확실히 챙기겠다라는 그런 대못받기가 아니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 절차적으로 그 황교익 씨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그 수장의 자리에 적합한 적절성의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격의 적합성. 실제로 그 기관을 이끌어 갈 만한. 두 번째로는 절차적으로 혹시라도 내 사람 챙기기라고 하는 보온의 가능성이 없는지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제 생각엔 좀 이거 다른 분들은 잘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만 과연 그러면 이런 무리수가 논란이 될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 이걸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저는 뭐 챙기기나 뭐 대못받기보다 저는 다른 또 이재명 지사다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뭔지 얘기를 하셔야죠. 그걸 제가 이야기 들어보고 그걸 제가 얘기를 해야지. 그걸 얘기 안 하고 냄새만 풍기지 말고. 아니. 잠깐. 본 인사라고 이걸 보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번에 공격이 나올 거를 이재명 지사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보훈 인사를 왜 해? 이재명 지사가 득대는 게 뭐가 있다고 보훈 인사를 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김근식 교수님은 뭐가 다른 게 있다?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논란이 충분히 되는데도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꼭 챙겨야 될 이유가 있다라기보다 선거 전략상 예. 지금 시기에 황교익 씨를 밀어붙이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선 선거 전략상이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경선은 선거인단으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당원 선거인단이 있고 일반 국민 선거인단이 있는데 네. 사실은 당원이든 국민이든 다 친문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들을 얼마나 조직하고 동원해 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집을 얼마큼 많이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 본선에 가서 중도층이라든지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고려할 지금 겨를이 없어요. 그럼 내부의 친문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는 게 가장 관건인데 황교익 씨를 밀어붙이면 막 저도 비판을 하고 야당에서도 비판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똘똘 뭉칠 수 있는 결집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황교익을 밀어붙여도 비판은 비판이고 그거 어차피 하는 놈들이 하는 거고 그러나 친문이나 그 강경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 역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저는 표심의 결집 효과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득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득되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 제 생각인데 이재명 지사님 스타일로 제가 그냥 상정해 보면 그렇게 임명해서 일단 선거인단에 득되는 모양새로 이제 표를 결집시키고 네. 관광공사가 임명된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신 다음에는 본선을 생각해서는 다시 하자가 있으면 자를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뇌피셜입니다만 뇌피셜입니다. 교수님이 뇌피셜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뭐 이회수 작가 뭐 나 이런 분들이면 아마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당원들한테도 소구심이 있고 황교익 이분은 사실은 당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지금 평가도 보면 아니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이나 이런 분들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을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대목밖에 아니냐 그러는데요. 사실은 임기 3년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3년이에요. 근데 작년 12월에 사임하셨어요. 중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8개월 정도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사를 임명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산하단체나 기관장들은 채워 넣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 잠깐 그럼 지금 황교익 씨가 사장이 되면은 8개월 채우는 거예요? 아니죠. 3년이겠죠. 3년이죠. 3년. 그 다음에 이제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규정을 바꾼 거 아니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모 자격을 그렇죠. 완화해서 예전에는 뭐 황교익 씨한테 기회를 줬다. 몇 년, 박사 몇 년 냈다가 약간 지금은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관광에 대한 이해라든지 약간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자격이 좀 이렇게 좀 인문학적인 거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2018년 12월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바꿨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을 내정하려고 규정을 바꿨다 그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 전문성 문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제 뭐 방송에도 얘기 욕도 좀 먹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저는 관광 여행 가는 것 중에 반 이상은 먹는 거라 보거든요. 아 맛집 기행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가고 뭐 횡성에 한우 먹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되게 고민해요. 어느 집에 들어갈지. 근데 여행 가는 것 중에 우리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보면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여행 가는 것 중에 주된 목적이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대부분 먹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김근식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여행 가 많이 먹죠. 먹는데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느냐는 그 지금 인사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위원회에서 잘 판단을 했겠죠. 저는 그 부분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칼럼니스트니까 관광공사 사장을 할 수 있고 예전에 MB 때인가요? 그 이참치라고 우리 귀한 독일인 관광공사 사장 했었어요. 뭐 논란이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저는 그 문제는 삼고 싶지 않은데 절차적으로 규정을 바꾼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 현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바꿨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10월에 바뀌었는데 전임 12월에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전임 지금 관광공사 사장은 2018년 10월에 임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 규정이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규정이 바뀐 규정으로 이번에 적용되는 건 맞지만 첫 적용은 맞다. 그렇죠. 맞지만 그러니까 황교익 씨를 임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3년 전에 어떻게 이분이 올 걸 미리 예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18년 12월에 바뀌었다는 규정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응모 자격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경기관광공사 황교익 씨를 위해서 그 전에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관장하고 공기업의 일반 직원을 뽑는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공기업의 기준을 뽑는데 지금 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2018년 12월에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까다롭게 돼 있을 수 있으니 경기도 의회에서 앞으로는 향후에 경기도의 공공기관의 취직을
응모를 자격을 받을 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일반론적으로 바꾸는 것이지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은 그건 일반 직원들 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비판이 그거잖아요. 황교익 씨를 임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거 아니냐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이제 아니지. 교수님도 인정하는 그게 거잖아요. 일반론적으로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경기관광공사의 근무 경력 몇 년이라든지 전문직 몇 년을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이 말씀처럼 박사 몇 년, 뭐 공무원 몇 년이다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비판하는 거는 황교익을 임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거 아니냐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어떻게 이분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바뀌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그게 얘기죠. 아니고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거기 거였지.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거였지 몇 년을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3년 전에 바꿀 전혀 때 다른 이야기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다는 아니에요. 게 김은식 교수 그럼. 말씀이고 현 변호사님은 그때 이미 이런 식으로 바뀐 거다. 지금 그 말씀을 그렇죠. 하고 계신 이번을 거고. 염두에 두고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8년 그거는 팩트체크를 12월에는 해보세요. 2018년 12월에는 공공기관을 뽑을 때 너무 규정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일반론적인 것이었지. 명시적으로 원장을 뽑거나 무슨 사장을 뽑을 때 예전에 통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 몇 년 이상 황교익을 이걸 빼라는 이야기는 임명하기 아니지. 위해서 이 규정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바뀐 거지. 아무튼 그러면 그런 일반론 속에서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적용된 거죠, 이번에도. 뺀 거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뽑기 위한 인사위원회라든지 만들면 대개 임명권자의 의중이 반영이 돼요. 그래요? 그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황교익 씨를 사장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이 지사님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뭐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처럼 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거냐 하니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산하 기관들이 이번에 아마 서울시장의 뭐 서울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임명하고 싶은 사람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측근이다 아는 사람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선출직 공무원의 그 권한이거든요. 그걸 내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황교익 씨가 그 자리에 적합하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문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막칼럼 리스트 이거에 대한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전문성이 있냐 없냐라고 보는데 저는 여행의 반 이상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관광하고 여행은 다르죠. 관광하고 여행이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근데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맛칼럼 리스트가 황교익 씨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좀 피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대번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사직 찬스 이용한 거다 이거는. 대못 받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도 제 생각에는 할 수 있고 뭐 그 이사의 그건 뭐 재량권이죠. 재량권인데 황교익 씨라는 분이 워낙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친문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고 특히 친조국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욕설에 대해서도 두둔한 듯한 발언했고 뭐 이런 식의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한 분인데 이재명 지사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니까 일단 논란거리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노림수는 친문 선거인단 결집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뭐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고 이분이 저는 뭐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어쨌든 뭐 지난번에 뭐 평창 올림픽 때에 뭐 남북 정상회담 그 만찬도 기획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는 저는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이 날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날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쪽의 입장을 좀 듣기로 하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저는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기로 한 거. 이거 짧게 하고 그럼 넘어가죠. 그렇죠. 짧게. 그러니까 황교익 씨 뭐 내정해서 임명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러나 아마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뭐 황교익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이게 인사청문회도 있어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합니다. 도의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88%로 정부 여당 그다음에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88% 확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권한으로서 12%까지 경기도는 더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건 도지사의 명백한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이고 지사 찬스다? 특히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다른 후보에 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니라 상당히 엄청난 돈을 수천억 원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 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거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것도 제기하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니 내가 도지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도지사의 권한 중에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쓰겠다. 네.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분이 그럼 대통령이 되면 제가 조금 뭐 더 나가는 우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권한 중에 지금 우리 헌법에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남겨놓은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 내 권한이야 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재명 지사 이런 스타일이면은 야 이거 계엄 필요한 거 아니야? 계엄할 수 있어요. 긴급 재정경제명령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막가파식의 밀어붙이는 불도저식의 리더십이라는 게 저는 합법을 가장한 민간 독재의 그림자가 항상 어린거린다고 생각해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현 변호사님. 아니 뭐 정치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계엄령까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긴급 재정명령도 할 수 있죠. 근데 국회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쓴 적은 이제 금융실명법 한 번밖에 없었어요. 거기 보면. 근데 그건 당연히 국회의 통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약간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저 수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 이상 수준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출산장려금인데요. 네. 출산장려금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근데 주는 대로 국민들이 가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뭐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가 이 경선에 안 나갔으면 저는 지급하고 받는 거에 아무 문제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나가니까 문제인 건데 사실은 오히려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사가 경선에 나가고 안 나가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지사가 더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것은 88% 주기로 한 정부의 정책을 일단 한 다음에 다른 식으로 추가로 다른 명목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정부가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까지 한 내용을 공식 결정이 됐는데 입법까지는 아니고요. 88%까지 했는데 거기 12%를 해버리면 이준석 대표도 원래 100% 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방 분권의 이거 월권행위라고 보고요. 주려면 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는 그냥 정부 방침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식으로 뭐 돈 2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88% 준 거에 나는 10% 얹어 주겠다. 이런 식의 결정은 지방분권 한 적이 없고. 예, 여기서 제가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녹취록 얘기를 그 지금 얘기하죠. 7분밖에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 얘기 좀 안 하려고 지금 자꾸 끄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냐 월권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은 하셨어요. 자, 김근식 교수, 현근택 변호사 골라오신 이준석 녹취록 하한가 넘어가죠. 여러분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캠프 신지호 실장이 당대표 탄핵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좀 서먹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걸 깨보자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어찌된 일인지 기자들한테 녹취록이란 이름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주말에. 이렇게 되자 저 이거 녹취록 어디서 나온 거야? 이준석 대표가 녹음을 하고 그걸 푼 거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현 변호사님 그런 거죠? 저는 사실은 요거 보면서 관건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녹음했냐 안 했냐잖아요. 저도 이제 핸드폰을 교체할 때 항상 고민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 아이폰을 많이 쓰니까 근데 아이폰은 녹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안 돼요. 예. 근데 이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은 좀 쉬워요. 돼요. 예.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아이폰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동 녹음이 되냐 안 되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녹음할 일이 많아서 몇 번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그 녹음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뭐 이게 관건이 두 개잖아요. 녹취를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그걸 유출을 했냐 안 했냐. 근데 처음 얘기는 녹취한 건 맞는데 유출한 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대표실 관계자가. 근데 나중에 이제 SNS에 쓴 거 보면 녹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건 이준석 대표가 썼어요. 그렇죠. 직접 SNS에 썼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 만약에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뭐 오해 소지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녹취를 했냐 안 했냐로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가 조금 더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럼 녹음은 자동 녹음이 됐고 그걸 실무자한테 이거 좀 풀으라고 줬다? 보통은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인 대화라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녹취를 풀어요. 네.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그 언론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적인 대화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당대표와 유력 후보 간의 대화이긴 하지만 이거를 저는 녹음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뭐 둘 다 약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비판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그런 봅니다. 의미에서 한가를 주신 거군요. 저는 이 녹취록을 봤거든요.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일단 아주 막 자세하게 진짜 녹취를 푼 건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약간 요약 스타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디테일이 또 군데군데 살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김우식 교수님. 이 녹취록이 두 사람 사이의 사이가 좋은 상황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민감한 건 네. 아니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왜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은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가? 도대체 이 두 사람 싸움의 본질은 뭔가? 전 그게 더 궁금해요.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뭐 주도권 싸움이니 토론의 문제에 대한 뭐 센터 본능이니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둘 사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확전되고 커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상호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이 지금 골이 너무 갈수록 커져요. 그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설명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처음 관계를 맺을 때부터 좋지 않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는데 당 밖에 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대표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듣기에 거북한 단어들을 계속 몇 번 썼었어요.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조금 불쾌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둘이 불쾌했던 감정이. 첫 단추부터. 네. 그리고 뭐 그렇지만 둘 다 같이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만나서 회동도 하고 그다음 비공개로 회동한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죠. 그다음에 또 입당을 결국 했지 않습니까? 입당을 했으면 사실 문제가 잘 풀려지는 건데도 그러한 첫 단추부터 서로 간에 오해에서 비롯된 그다음에 단어라든지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이 불신의 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풀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양쪽에 좀 중재를 좀 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싶고 또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불신의 골이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실제로 깊어요. 예, 실제로 아까 봅니다. 하태경 의원은 사실은 실제 깊은 것보다 언론에 부풀려진 게 더 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김근식 교수님 보기에는 실제로 깊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불신이 깔려 있는데 이 불신을 언론에 의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 특히 윤석열 측과 관련된 갈등은 생중계하듯이 페이스북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언론에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달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불신을 좀 푸는 게 문제인데 불신 속에서 계속 기사화가 되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죠. 본질은 권력 다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당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후보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경선 시작하고 후보 선출될 때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윤 후보가?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윤석열 총장의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이랄까 이게 계속 어찌 보면은 그 전에 보세요. 대통령과 계속 맞서면서 본인의 이 몸집을 키워왔거든요. 이것도 비슷해요. 당대표와 맞서면서 하는 건데 보통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바로 당에 들어왔는데 당대표와 맞서면서 본인의 몸집을 키워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슈화 될 건가 본인의 정치력을 키우는데 저는 이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센터 본능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조금은 없다고 말하지만 조금 있지만 그거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 전혀 다른 건데 결국은 저기 들어올게요. 제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사실 어찌 보면 경선 후보 나이가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미리 대표를 제끼려고. 그렇죠. 제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 스타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어쨌든 한 1, 2년 겪어왔잖아요. 갈등을 추미애 대표와의.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정치력을 갖고 왔는데 저는 그것도 여기에서 좀 투영되고 있다. 그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이준석 대표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가 싸워서 무슨 정치적 이득 게 뭐가 있습니까? 둘 다 싸우면 둘 다 죽는다는 공도 공망의 의식이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확정이 되고 기사화가 되면서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대표님 말씀, 현 변호사님 말씀은 못 알았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싸워서 몸값을 키우고 정치적 맷집을 키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1위 주자가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싸워서 무슨 정치적으로 특별 게 있어요? 그게 전혀 없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일부러 정치적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할 때는 그 밑에 이제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모이면서 한동훈이랑 모이면서 자기 세력이 형성돼요. 지금 보세요. 당대표가 갈등하니까 친윤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재선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갈등을 결국은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결국은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둘 다는 같이 싸우면 싸울수록 둘 다 손해입니다. 그건 윤 총장이 잘 알고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갈등을 키우는 게 득이 되죠. 이른바 투스톤 갈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둘 다 석자가 들어가서 투스톤 갈등 본질을 김근식 교수는 처음 첫 단추부터 감정적으로 어긋났던 게 계속 삐걱거리는 식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셨고 현 변호사님은 권력 다툼이 본질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돌아간 이 정치판을 두 분의 시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